1959년 2월 소련 우랄 산맥에 눈 덮인 비탈에서 구조대는 찢어진 텐트를 발견합니다. 텐트는 안쪽에서 찢겨 있었습니다. 신발과 외투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발자국은 숲으로 이어졌습니다. 삼나무 아래에는 꺼져가는 불씨, 그리고 다시 텐트로 돌아가려던 세 사람. 하지만 눈 위에 남은 건 그들의 발자국뿐이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어요. 그들은 왜 밖으로 나갔을까요? 오늘의 기록은 눈밭에 남겨진 9명의 발자국,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닫히지 않은 질문,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입니다. 사건은 평범한 겨울 원정에서 시작됐습니다. 1959년 1월 우랄 공과대학의 학생들과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한 산악팀이 북부 우랄 산맥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 팀의 리더는 23살의 이고르 디아틀로프였어요. 훗날 이 사건은 그의 이름을 따서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처음 출발한 인원은 1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초보 등산객이 아니었어요. 스키 경험이 있었고 겨울 산행도 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표는 오토르트산, 당시 기준으로도 쉽지 않은 겨울 산악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이 몸 상태 문제로 중도 하산합니다. 그 사람은 유리 유딘. 이 선택이 그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남은 9명은 계속 산으로 들어가요. 리더 이고르 디아틀로프를 포함한 9명의 이름은 훗날 이 사건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들은 일기를 남겼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들이 사건 직전까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대략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눈밭에서 장난을 치고 서로를 찍고 평범한 겨울 원정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1959년 2월 1일을 끝으로 갑자기 끊기게 돼요. 1959년 2월 1일 디아틀로프 일행은 홀라트 샤흘이라는 산의 동쪽 비탈에 텐트를 치게 됩니다. 홀라트 샤흘, 이 이름은 흔히 죽음의 산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이름 하나만으로 처음부터 저주받은 장소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이후 그 이름에 더 많은 의미가 붙은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텐트를 친 위치였습니다. 산 아래에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숲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숲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눈과 바람이 그대로 부딪히는 비탈 위에 텐트를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이동을 위해 고도를 유지하려 했을 수도 있죠. 확실한 건 하나예요. 그날 밤 그들은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벌어졌습니다. 디아틀로프 일행은 정해진 날짜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으로 여겨졌습니다. 겨울 산행에서는 며칠 정도 일정이 밀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색이 시작됩니다. 1959년 2월 말 구조대는 산비탈에서 그들의 텐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텐트 상태가 이상했어요. 텐트는 무너져 있었고 일부는 안쪽에서 찢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 외투, 식량, 장비. 겨울산에서 절대로 두고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자국도 발견됩니다. 여러 명의 발자국이 텐트에서 아래쪽 숲을 향해 이어져 있었어요. 그 발자국은 혼란스럽게 도망친 흔적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방향으로 내려간 흔적에 가까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이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의 시작입니다. 신발도 외투도 없이 그들은 왜 숲으로 내려갔을까? 그리고 왜 다시 텐트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구조대는 텐트에서 약 1.5km 떨어진 숲 근처에서 첫 번째 시신들을 발견합니다. 유리 도로셴코와 유리 크리보니셴코. 두 사람은 큰 삼나무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옷차림은 매우 부족했어요. 주변에는 작은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가지가 꺾인 흔적도 있었고요.
누군가 나무 위로 올라가 주변을 살피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도망이 아닙니다. 그들은 숲까지 내려온 뒤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불을 피우고 바람을 피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추위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불은 오래가지 못했고 두 사람은 결국 저체온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두 사람의 옷 일부가 다른 시신에게서 발견된 겁니다. 처음 보면 섬뜩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설명도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사망한 뒤 아직 살아있던 일행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옷을 가져갔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장면은 광기라기보다는 생존 시도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끝까지 분명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삼나무와 텐트 사이에서도 3명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고르 디아틀로프, 지나이다 콜모고로바, 루스템 슬로보딘. 세 사람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견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텐트가 있던 방향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힘을 모아 장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이 장면은 사건을 더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텐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돌아가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신발이 있었고 두꺼운 옷이 있었고 살아남을 장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와 어둠, 혹한 속에서 방향 감각은 쉽게 무너집니다. 신발도 방한복도 부족한 상태로 산비탈을 다시 오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루스템 슬로보딘의 두개골에서는 비교적 작은 균열이 확인됐어요.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는지 넘어지거나 지형에 부딪히며 생긴 손상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까지 발견된 사람들은 대부분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요. 하지만 아직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4명이 남아있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몇 달 뒤에나 발견됩니다. 류드밀라 두비니나, 세면 졸루타료프, 니콜라이 티보 브리뇨, 알렉산드르 콜레바토프. 이들은 눈속 깊은 계곡, 이른바 레빈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4명은 앞서 발견된 사람들과 달랐어요. 일부는 더 많은 옷을 입고 있었고 눈을 파서 몸을 숨기거나 임시 은신처를 만들려 했던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 버티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가 사건을 다시 미스터리로 끌고 갑니다. 두비니나와 졸로타르프에게서는 심각한 흉부 손상이 발견되어 티보 브리뇨렉에서는 두개골 손상이 확인됩니다. 당시 조사관은 마치 교통사고와 같은 강한 압력이 가해진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부에서 누군가 때린 흔적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피부의 큰 외상도 부상 정도에 비해 적었어요. 그리고 두비니나의 혀와 일부 연조지, 그리고 몇몇 시신의 눈 부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옷에서는 방사능 반응도 보고됐어요. 이 지점에서 사건은 산악조난을 넘어 군사실험설과 비밀병기설로 번져갑니다. 당시가 냉전기의 소련이었다는 점도 이 상상을 키웠어요. 폐쇄적인 체제, 불완전한 정보 공개, 명쾌하지 않은 수사 종료, 여기에 일부 목격자들이 그 시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봤다고 말한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은 단순 조난이 아니라 무언가 숨겨진 사건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사능 반응이 있었다면 군사실험이나 비밀무기 실험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그들이 본 것이 눈이나 바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방사능 반응이 곧 군사실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대원에게는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작업 이력이 있었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 이전부터 옷에 미량 오염이 있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즉, 방사능은 분명 이상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군사실험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또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신의 피부가 주황빛이나 갈색빛으로 보였다는 증언, 머리카락색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건을 더 기묘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을 단순 조난으로 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959년 당시 소련 수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결론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힘. 범인은 없고 외부 공격의 증거도 없으며 자연적 요인으로 사망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표현이 너무 애매했다는 거예요. 자연의 힘. 그게 눈사태였는지 강풍이었는지 아니면 혹한이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이었는지 명확히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는 사건을 닫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너무 이상한 장면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설명 중 하나는 눈사태예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 산 전체를 덮는 거대한 눈사태가 아닙니다. 그런 흔적은 현장에서 뚜렷하게 확인된 적이 없어요. 대신 제기되는 건 작고 단단한 눈판이 밀려 내려오는 슬랩 눈사태입니다. 디아틀로프 일행은 텐트를 치기 위해 눈을 깎아 평평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층의 균형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산빛 아래 눈을 한쪽으로 밀어 쌓았다면 시간이 지나며 단단한 눈판이 형성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눈판이 텐트 쪽으로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눈사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둠 속 텐트 안에서 천이 눌리고 눈이 밀려오고 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들은 텐트 안에 남아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입구로 빠져나갈 여유가 없었다면 텐트를 안쪽에서 찍고 나왔을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밖은 어두웠고 눈보라가 쳤고 그들은 충분히 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텐트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들은 일단 숲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숲에서는 바람을 피할 수 있고 불도 피울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잠깐 빛이 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눈보라 속에서 텐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돌아가는 길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이상한 이유는 단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서들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텐트는 안에서 찢겨 있었습니다. 장비는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발자국은 숲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삼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은 텐트로 돌아가던 길에서, 나머지 네 사람은 눈 속 계곡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부 시신에는 강한 내부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침입 흔적은 뚜렷하지 않았어요. 이 조합이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을 단순한 조난으로 끝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가장 차갑고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눈, 바람, 어둠, 그리고 잘못된 판단. 이제 남은 단서들을 하나의 밤으로 이어보겠습니다. 1959년 2월 1일 밤 디아틀로프 일행은 산빛 아래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몰아쳤고 눈은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텐트가 심하게 눌리거나 무너질 듯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들은 텐트를 찍고 밖으로 나오게 돼요. 눈보라와 어둠이 주변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챙길 시간은 없었거나 텐트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아래쪽 숲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이라면 바람을 피하고 불을 피울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삼나무 아래에는 작은 불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 텐트 위치를 확인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추위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삼나무 아래에서 쓰러지게 돼요.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옷 일부를 가져갑니다. 공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사람은 다시 텐트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곳에는 신발이 있고 두꺼운 옷이 있고 살아남을 장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비탈을 오르던 중 그들도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하나씩 쓰러집니다. 남은 4명은 더 아래쪽 계곡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들은 눈을 파고 몸을 숨기고 마지막 은신처를 만들려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추위는 멈추지 않습니다. 추락이었는지 눈의 압박이었는지 이미 입은 부상 때문이었는지 정확한 순간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들이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을 피웠고 옷을 나눴고 돌아가려 했고 숨을 곳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록은 공포에 미쳐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들의 흔적에 가깝습니다.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은 괴물이나 유령이 등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눈보라 속에서 조금씩 선택지가 사라지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텐트 안에 남아있으면 위험하고 밖으로 나가면 얼어 죽습니다. 숲으로 내려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시 텐트로 돌아갈 힘은 빠르게 사라지게 돼요. 불을 피우고 옷을 나누고 눈 속에 몸을 숨기려 해도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9명의 등산객은 끝까지 생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랄 산맥의 밤은 그들에게 돌아갈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59년 2월 눈 덮인 산비탈에 남겨진 발자국은 지금도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날 밤 그들을 텐트 밖으로 내몬 것은 무엇이었을까? 카디 아카이브 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